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브라이언 키팅 즈음. 물리학자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가? 살아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부인이 전하는 불안과 의심을 넘어 나아가는 법. 어떤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은 아직 알 수 없을 뿐이다.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만나는 세계 최고 물리학자들의 삶에 대한 큰 그림.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고통과 죽음에 관한 고민 때문에, 심지어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학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독교와 불교 고리를 섞어 공중부양을 한다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에 현혹되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머저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을 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전만 읽는 걸 독서라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니 어렵게만 느껴지고, 물리학은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만이 하는 학문이라 생각하니 과학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증명되지 않은 심리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삭 빠르고 못된 사람들이 그런 심리 전술을 사용하여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강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독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은 이성적 판단을 위한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어려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중략된 내용이 많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사람을 헤아리는 물리학자.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베리 베리시는 스톡홀름에서 시상대에 오른 순간 과연 자신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수가 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실은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내 머릿속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자리를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 사기꾼처럼 차지한 게 아닐까. 몇 년 전에야 오랫동안 시달렸던 그 생각이 가면 증후군이라 불리는 흔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베리시 박사도 그렇다는 것은 심지어 물리학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가장 큰 영예로 여기는 노벨상을 받은 뒤에도 그랬다는 사실은 내게 설명하기 어려운 위안이 되었다. 내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들 역시 불확실성과 불안, 자기 의심 속에서 어려운 판단을 내리고, 실패하면 다른 각도를 찾고 경쟁자와도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과학적 영감을 꽃피웠다. 이런 경험을 나눈다면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서 불안과 의심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자극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이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쓴 도구와 전술을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9명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인터뷰하며 한 가지 목표를 두었다. 바로 물리학 책을 쓰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 책에 어려운 물리학은 전혀 없다. 이 책에는 회복력, 인내심, 용기의 사례를 비롯하여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단연간에 걸쳐 쌓은 지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덩어리로 농축한 지성이 담겨 있다. 여러분은 자기 삶에서 가장 성가신 문제를 해체하는 법, 자기 삶이나 직업의 제각기 다른 측면 사이를 잇는 공통의 실오라기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하나로 엮는 법, 협력자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겪는 갈등의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 업적에 흡족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다음 세대를 가르침으로써 미래에 투자하는 일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인내의 미덕도, 과학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많은 공통점도 찬사와 주목을 받고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위해 매진하는 것의 가치도 배울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리학자에게서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저자 이야기는 실로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훈련되는 과정과 연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와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상자들은 모두 물리학 또한 인간이 하는 일임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이든 삶의 다른 어느 분야든 간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확증 편향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과학자를 두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바로 그 편향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으리라고 여긴다.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한 말을 종종 떠올린다.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다. 애덤은 모든 과학적 결론에, 특히 자기 자신의 결론에 대해 건강한 회의주의를 유지하고자 이 지침을 고수한다. 우리는 문지기가 없는 인터넷 시대를 살기에 이러한 확증 편향을 피하도록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전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바를 확증하려고 인지적인 왜곡을 범하는 현상입니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든 자기가 믿는 방향을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책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론이나 세계관,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정보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라고 하며 이것은 모든 생각의 오류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내게 됩니다. 종교적 확신과 철학적 확신들은 그것들이 지닌 애매모호함 때문에 확증 편향이 자라기에 아주 적절한 토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확증 편향은 마구 거칠게 자라난다고 말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신의 존재가 입증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신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신의 어떤 특징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실패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절박한 질문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다룰 것인가, 혹은 실패 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라이너는 상사가 실패했다고 버려둔 실험을 자기 호기심으로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박사학위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화두로 이어졌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패배감은 옆으로 밀어두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잔해에는 반짝거리는 것이 잔뜩 섞여 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학자에게는 더더욱 실험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학습이다. 학습이란 학위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경전이나 법률을 공부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확증 편향이 내 편을 가르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기 쉽습니다. 학습의 진정한 도구는 독서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벌이 마시면 꿀이 된다라는 말은 차후 문제입니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의미는 공부가 아닌 독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하루에 300번을 웃지만 어른은 겨우 5번 웃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유년기와 성년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우리는 그렇게 진지해지는 것일까? 미국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별 의미 없는 시간, 별 목표나 계획 없이 흐트러진 시간을 쓰레기 시간이라 부르면서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쓰레기 시간을 보낼 때 오히려 유년기의 활기와 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모른다. 구조화되지 않은 계획으로 가득하지 않은 느슨한 순간에 생각은 가지를 뻗고 새로운 발상이 떠오른다. 우리는 성장보다 성공이 더 가치 있다 교육받고 세뇌되어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목적과 목표, 개발과 계획으로 온통 옥죄는 삶에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엇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장을 하는 과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승리와 성공을 부르짖는 수많은 확신 편향에 빠진 무리들 때문에 웃음을 잃고 사는 건 아닐까요? 과학 논쟁이 벌어지면 서로 주장을 무너뜨리고자 끊임없는 논박을 하는데 그 과정은 어느 정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실은 그렇기에 결국 해소되고 합의점에 도달하곤 한다. 일례로 1960년대부터 물리학계를 달구었던 빅뱅 이론과 그 대안인 정상우주론을 둘러싼 긴 논쟁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정상우주론이 틀렸다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 빅뱅 이론이 옳다고 말하는 대신 정상우주론이 아마 틀렸을 거라고 말하느냐고?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자면 물리학에서는 무엇인가가 옳다는 것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물리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증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발상을 제시했고 그 발상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반증을 시도할 방법이 없다면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고 유효한 이론이나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방법 앞에서는 흥미로운 발상 하나만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중우주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반증할 수는 없다. 누구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우주에는 다른 우주가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다중우주론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옳다고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학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합의는 거의 무한한 검증과 비판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다. 과학 분야의 연구자라면 비판을 제기하는 이를 신뢰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쏟아지는 비판을 하나하나 받아내면서 연구자는 더 정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생기고 연구는 점차 견고해진다. 과학적 방법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입견에 의문을 품고 비판을 추구하고 더 원대한 목표를 떠올리면서 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모든 과학적 연구의 토대다. 나는 그것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승리라는 문구를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과학과 다른 점은 검증과 비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혁명당의 허무씨 같은 사람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마음의 안정에는 좋겠지만 절대 정치적이나 사업적으로 규모를 키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부와 권력을 얻게 하면 이는 마치 독버섯에 물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국가의 군주와 공무원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정치나 종교 모두 그런 일이 있었다 주장한다 해도 증명해줄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그건 사기나 사이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둥근 모양의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과학적 주장에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지구가 평평하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최해병 사건이나 명품 100 사건을 두고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해야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국민 대다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